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영화를 보고 난 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노예 12년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노예 12년은 2013년 개봉한 드라마 영화입니다. 영국과 미국이 만든 역사 드라마로 1841년 워싱턴 DC에서 납치되어 노예로 팔린 솔로몬 노섭이 1853년에 쓴 동명의 회고록인 노예 12년을 각색한 영화입니다. 영화 노예 12년은 2014년 제8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 스티브 맥킨 및 제작진 브래드 피트 등, 여우조연상 루피타 뇽, 각색상 존 리들리, 기타 감독상, 나무주연상, 나무조연상 등 총 9개 부문 노미네이트, 제71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드라마 부문 최우수 작품상, 제67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 나무주연상 치웨텔 에지오포, 전 세계 243관왕 기록 각종 평론가 협회상 및 영화제를 휩쓸며 평단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 작품은 아카데미 역사상 최초로 흑인 감독 스티브 맥킨이 연출한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송두리째 짓밟히고 그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생존과 자유의 갈망이 어떻게 그를 지탱하는지를 그린 처절한 기록입니다. 1841년 뉴욕주 사라토가 스프링스 이야기는 남북전쟁 이전의 미국, 그러나 노예제가 폐지된 북부 뉴욕에서 시작됩니다. 솔로몬 노섭은 그곳에서 태어난 자유 흑인입니다. 그는 아내 앵과 사랑스러운 두 아이 마가렛, 알론조와 함께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양이 있고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지식인이었으며 무엇보다 뛰어난 바이올린 연주 실력으로 지역 사회에서 명성과 존경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인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자신의 재능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평범하고도 성공적인 가장이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어떠한 불안이나 결핍도 없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재능을 눈여겨본 두 명의 백인 남성 메릴 브라운과 에브럼 해밀턴을 만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워싱턴 DC에서 순회 서커스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솔로몬의 뛰어난 연주 실력에 감탄했다며 아주 좋은 조건의 단기 일자리를 제안합니다. 주당 높은 급여는 물론 워싱턴까지의 모든 여비와 귀양 비용까지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아내 앤이 친척 집을 방문해 집을 비운 사이 솔로몬은 짧은 기간 동안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아내에게 편지만을 남겨둔 채 그들을 따라 워싱턴 DC로 향합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의 공연은 성공적이었고 브라운과 해밀턴은 이를 축하하자며 솔로몬에게 저녁 식사와 함께 많은 술을 권합니다. 그들의 친절함에 아무런 의심이 없었던 솔로몬은 즐겁게 술잔을 기울이다가 이내 정신을 잃고 맙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축하 파티의 화려함이 아닌 칠흑 같은 어둠과 몸을 옥죄는 차가운 쇠사슬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납치되었음을 직감하고 나는 뉴욕의 자유인 솔로몬 노섭이다. 라고 울부짖으며 항변합니다. 하지만 그의 절규에 돌아오는 것은 내 이름은 플래시야, 조지아에서 도망친 노예놈이지. 라는 조롱과 함께 가해지는 무자비한 채찍과 몽둥이질 뿐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가족, 직업, 그리고 자유인이라는 정체성은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폭력적으로 지워져 버렸습니다. 솔로몬은 다른 흑인들과 함께 악명 높은 노예 상인 제임스 버치의 수용소에 갇혔다가 노예 무역의 중심지인 뉴올리언스로 향하는 배에 실립니다. 배의 비좁고 더러운 선창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옥이었습니다. 자식들과 생이별하며 절규하는 어머니 일라이자,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하다 백인 선원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남성.
솔로몬은 이 끔찍한 광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성과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무지한 노예 플랫을 연기해야만 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닫습니다. 뉴올리언스의 노예 시장에서 그는 다른 상품들과 함께 전시됩니다. 노예 상인 시어필러스 프리머는 그의 이빨을 들춰보고 근육을 만져보며 값을 매깁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모든 존엄은 철저히 짓밟힙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비교적 온화한 성품의 침례교 목사이자 농장 주인 윌리엄 포드에게 팔려갑니다. 포드의 농장에서의 생활은 다른 곳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나았습니다. 포드는 독실한 신앙인으로 노예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기도 했으며 솔로몬이 단순히 글을 아는 것을 넘어 뛰어난 지성을 가졌음을 금방 알아챕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공학적 지식을 이용해 늪지대에서 목재를 더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수로를 설계하여 포드의 깊은 신임을 얻습니다. 포드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바이올린을 선물하며 그의 재능을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포드 역시 노예 제도를 당연한 사회 시스템으로 받아들이는 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솔로몬을 좋은 노예로 여길 뿐 그의 근본적인 자유를 되찾아줄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솔로몬의 재능과 주인의 신임은 농장의 백인 목수 존 티비츠의 질투와 열등감을 자극합니다. 무식하고 포악한 티비츠는 사사건건 솔로몬에게 시비를 걸고 모욕을 줍니다. 결국 사소한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고 솔로몬은 살아남기 위해 티비츠를 제압합니다. 이에 극도로 분노한 티비츠는 친구들을 데리고 와 솔로몬을 나무에 목매달아 버립니다. 발끝만 간신히 땅에 닿은 채 솔로몬은 죽음의 경계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고통스럽게 버텨야만 합니다. 그의 주위로 다른 노예들은 감히 그를 돕지 못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신의 일을 계속합니다. 한 인간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순간과 무심한 일상이 교차하는 이 기나긴 장면은 시스템이 개인에게 가하는 폭력의 잔인함과 그 안에서 형성된 무력감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포드의 관리인이 겨우 그를 풀어주지만 포드는 더 이상 티비츠로부터 솔로몬을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빚을 갚는다는 명목하에 그를 노예 파쇄기로 악명 높은 에드윈 앱스의 농장으로 팔아넘깁니다. 에드윈 앱스의 농장은 그야말로 지옥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앱스는 성경을 제멋대로 인용하며 노예는 신이 허락한 재산이라고 굳게 믿는 광기 어리고 변덕스러운 폭군입니다. 그는 매일 저녁 노예들이 수확한 목화의 무게를 재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가차없이 채찍을 휘두르는 것을 하나의 의식처럼 즐깁니다. 이곳에서 솔로몬은 10년에 가까운 세월을 보내며 인간 이하의 삶을 견뎌냅니다. 그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훔친 종이에 몰래 만든 잉크로 자신의 사연을 담은 편지를 쓰려 하지만 신뢰했던 가난한 백인 노동자 암스비에게 배신당해 죽음의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편지를 불태우며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앱스의 농장에는 패시라는 비극적인 운명의 여성 노예가 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500파운드가 넘는 목화를 수확하는 그 누구보다 뛰어난 일꾼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뛰어남이 그녀를 불행으로 밀어넣습니다. 앱스는 그녀의 노동력을 탐하면서 동시에 그녀를 성적으로 착취합니다. 밤마다 패시를 탐하는 앱스의 행동에 그의 아내 메리 앱스는 질투와 증오에 불타 패시를 끊임없이 학대하고 모욕합니다. 패시는 앱스의 집착과 부인의 학대라는 이중의 고통 속에서 차라리 죽기를 갈망하며 솔로몬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애원하기까지 합니다. 이 영화의 가장 참혹한 장면은 패시가 단지 비누를 구하기 위해 이웃쇼 부인의 농장에 잠시 다녀온 것을 빌미로 벌어집니다. 앱스는 패시가 쇼 부인과 놀아났다고 의심하며 광기에 휩싸이고 그녀를 나무에 묶어 채찍질을 하려 합니다. 그리고 질투에 눈이 먼 아내의 부추김에
그는 솔로몬에게 직접 패시를 때리라고 명령합니다. 거부하면 둘 다 죽을 것이라는 협박 앞에서 솔로몬은 결국 눈물을 흘리며 친구인 패시에게 채찍을 휘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미약한 채찍질에 만족하지 못한 앱스는 결국 직접 채찍을 빼앗아 패시의 등이 피와 살점으로 찢겨나갈 때까지 무자비하게 내리칩니다. 이 사건은 노예 제도가 어떻게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를 가해하게 만들며 인간의 영혼을 철저히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이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장면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절망의 시간 속 솔로몬은 나는 단지 살아남고 싶은 게 아니야, 살고 싶다 라고 되뇌며 마지막 존엄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때 농장에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 고용된 캐나다 출신의 목수 세뮤얼 베스가 등장합니다. 베스는 노예 제도가 신과 인간의 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것이라고 앱스와의 대화에서 거리낌 없이 말하는 신념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마지막 용기를 내어 베스에게 접근합니다. 그는 또다시 배신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진짜 이름과 납치된 사연을 모두 털어놓습니다. 베스는 처음에는 그의 믿기 힘든 이야기를 의심하지만 이내 솔로몬의 진실된 눈빛과 논리정연한 말에 설득됩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솔로몬의 편지를 뉴욕에 있는 그의 친구들에게 보내주기로 약속합니다. 이것은 12년의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비친 신락 같지만 분명한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솔로몬은 목화밭에서 일하던 중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를 찾아온 것은 마차를 타고 온 보안관과 자신의 고향 사라토가의 가게 주인이었던 파커였습니다. 그는 베스가 보낸 편지를 받고 솔로몬을 구하러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신원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자 앱스는 자신의 재산을 빼앗긴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발악하지만 법적인 효력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마침내 자유를 되찾은 솔로몬은 농장을 떠나기 전 자신과 같은 고통 속에 남겨진 동료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특히 그를 바라보는 패시의 공허하고 절망적인 눈빛 앞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의 구원은 오직 그 혼자만의 것이었고 그 뒤에 남겨진 지옥은 계속된다는 무거운 현실이 그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12년 만에 돌아온 고향. 그는 훌쩍 자라 가정을 이룬 딸 마가렛과 자신의 이름을 딴 손자 솔로몬 노섭 스탠턴, 그리고 늠름한 청년이 된 아들 알론조를 만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기다려준 아내 앤의 품에 안겨 뜨거운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는 잃어버렸던 12년의 세월과 함께 자신의 이름과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이 영화는 자막을 통해 그가 자신을 납치한 이들을 고소했지만 당시의 불평등한 법 제도로 인해 끝내 처벌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이후 그가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 노예 12년을 출간하고 노예제 폐지 운동에 헌신했다는 후일담을 전하며 막을 내립니다. 그의 개인적인 비극은 한 시대를 고발하는 가장 강력한 역사적 증언으로 남았습니다. 실존 인물 솔로몬 노섭은 1808년경 뉴욕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노예가 아닌 자유인 신분으로 태어났다는 점입니다. 그의 아버지 민투스 노섭은 로드아일랜드에서 노예로 태어났지만 주인이었던 노섭 가문에 의해 해방된 후 뉴욕으로 이주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아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으며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갖춘 지식인이었습니다. 1853년 1월 4일 자유를 되찾은 그해 솔로몬은 지역 작가 데이비드 윌슨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12년간의 경험을 담은 자서전 노예 12년을 출간합니다. 이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노예 제도의 참혹한 실상을 생생하게 증언하며 노예제 폐지 운동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자신을 납치한 일당을 고소했지만
당시 법은 흑인이 백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없도록 막고 있었기에 그들을 처벌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후 그는 노예제 폐지를 위한 강연 활동을 하고 탈출 노예들을 돕는 지하철도 운동에 참여하는 등 노예 해방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안타깝게도 1857년 이후 그의 행적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납치되어 살해당했다는 설, 신분을 숨기고 지하철도 운동을 계속했다는 설 등 여러 가설만 존재할 뿐 그의 사망 시기와 장소는 오늘날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제작자이자 영화의 구원자 브래드 피트의 참여는 이 영화의 시작과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단순히 배우로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영화의 메인 제작자로서 프로젝트 전체를 이끌었습니다. 브래드 피트는 자신의 제작사 플랜 B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이 영화의 제작을 주도했습니다. 플랜 B는 디파티드, 머니볼, 월드워지, 그리고 훗날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문라이트 등 상업성과 작품성을 겸비한 굵직한 영화들을 제작해 온 명성 높은 제작사입니다. 스티브 맥킨 감독이 솔로몬 노섭의 자서전을 영화화하겠다는 구상을 가졌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고 프로젝트에 생명력을 불어넣은 것이 바로 브래드 피트와 그의 제작사였습니다. 브래드 피트는 이 이야기가 미국 역사 나아가 인류의 역사에서 반드시 알려져야만 하는 중요한 이야기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예제라는 주제는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불편한 소재일 수 있지만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해 이 영화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일종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 영화가 나의 아이들이 미국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교과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역사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출연은 다른 유능한 배우들 마이클 패스벤더, 베네딕트 컴버배치 등을 프로젝트로 끌어들이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화의 제작자이자 이야기의 구원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그는 이 영화를 통해 행동하는 양심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브래드 피트가 없었다면 노예 12년이라는 영화는 기획 단계에서 끝났거나 이 정도의 규모와 완성도를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연기한 포드는 단순한 악당이 아닙니다. 그는 신앙심이 깊고 솔로몬의 재능을 알아보며 그를 비교적 인간적으로 대우해주는 친절한 주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친절함이 이 역할의 핵심입니다. 그는 노예제도라는 거대한 악의 시스템 안에서 개인적으로는 선량한 인물이지만 결국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 이익을 얻는 순응자일 뿐입니다. 컴버배치는 이러한 포드의 도덕적 모순과 복잡성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포드는 자신이 선한 사람이라고 믿지만 결국 인간을 재산으로 여기는 시스템의 일부라며 이러한 회색 지대에 있는 인물을 연기하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포드를 통해 악의 평범성과 방관 또한 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이 영화에 출연하기로 결정한 후 자신의 조상이 실제로 18세기 바베이도스에서 250여 명의 노예를 소유했던 농장주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자신의 조상에 대한 일종의 속죄의 의미로 이 역할에 더욱 진지하게 임했다고 합니다. 이 우연의 일치는 그에게 이 영화가 단순한 연기가 아닌 자신의 뿌리와 역사를 마주하는 개인적인 경험이 되게 했습니다. 베네딕트 컴버배치와 브래드 피트 외에도 루피타 뇽이 연기한 패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루에 500파운드 이상의 목화를 수확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졌지만 그 능력 때문에 오히려 주인 앱스의 성놀이개가 되고 앱스 부인의 질투와 폭력에 시달려야 했던 인물입니다. 솔로몬에게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패시의 모습은 이 영화 전체를 통틀어 가장 마음을 무너뜨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루피타 뇽은 이 역할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했고 그 수상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어떤 영화는 재미를, 어떤 영화는 감동을 주지만 노예 12년은 그 모든 것을 넘어 목격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관객에게 지웁니다. 영화가 끝난 후에도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스크린에서 눈을 뗄 수 없었던 것은 12년간의 기록이 한 인간의 영혼에 새겨 넣은 깊은 낙인을 고스란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시대극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파괴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줌의 희망이 어떻게 생존하는지를 보여주는 처절한 증언록입니다. 12년이라는 절망적인 시간 속에서 솔로몬이 끝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나는 단지 살아남고 싶은 게 아니야 살고 싶다 라는 처절한 외침에 담겨 있습니다. 스티브 맥킨 감독은 관객이 이 비극을 안전한 거리에서 관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카메라는 솔로몬이 겪는 폭력과 모욕을 집요하리만치 길고 담담하게 비춥니다. 특히 발끝만 간신히 땅에 닿은 채 몇 시간이고 나무에 매달려 있어야 했던 장면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의 주변으로 다른 노예들의 일상이 무심하게 흘러가는 그 긴 시간 동안 관객은 솔로몬의 고통과 함께 그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다른 노예들의 무력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방관하는 시스템의 거대한 폭력성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우리가 역사의 참상을 얼마나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며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스티브 맥킨 감독이 말했듯 아무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 이야기는 역사 속 비극이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님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인종차별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질문은 150여 년 전의 과거를 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차별과 부조리가 존재하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유효한 울림으로 남습니다. 영화 노예 12년을 감동적으로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